너희들이 전혀 들어보지 못한 몰이라는 개념이 나와. 그러다 보니까 어렵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다시 설명해 달라 그래. 봅시다. 첫 번째 10페이지 펴봐. 10페이지 펴봐. 자, 화학과 우리 생활이야. 화학과 알아? 얘들아. 이게 없네. 흰색이 없어? 저기 없어가지고 지훈 선생님 자리에 가니까 엄청 많다. 자, 봐라. 화학과 인류 문명이다. 화학이 발달하면서 인류 문명이 발달했어. 그리고 인류 문명이 발전하면서 화학도 같이 발전했다. 상호작용한다. 화학과 인류 문명은 봐봐. 여기에 보면 화학이 발달하면서 인류 문명도 발달하고 인류 문명이 발달하면서 화학이 발달했다. 봐봐.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봐봐. 자, 화학과 일상생활 봐봐. 화학은 물질의 성질과 구조, 변화 등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물질은 화학을 이용해서 만들어진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화학의 발전이 뭐가 있냐면 화학과 일상생활은 일정한 관련을 맺고 있다. 화학이 발달함으로써 다양한 물질이 만들어졌어. 근데 봐봐. 이때 처음에 뭐냐면 옛날에 뭐가 있냐면 그런 게 있어. 옛날에 유인원 시대 뭐지? 구석기나 신석기 시대 때는 이제 화학의 발견이 뭐냐면 큰 화학의 발견이 불의 발견이야. 불이 있음으로써 뭐가 가능해졌어? 구호도 먹고 토기도 만들 수 있었어. 그리고 불도 밝히고 어둠도 극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로운 동물들한테 피할 수도 있었어. 그리고 불의 발견이 처음이야. 응? 그 다음에 토기를 만드는 거. 그리고 철기 시대가 되는 거. 이것도 다 화학과 관련된다. 근데 우리 근래에는 제일 화학적 발견이 뭐냐면 암모니아 합성이 있어. 암모니아 합성. 이게 암모니아 합성이 화학에서 왜 큰 발견이냐면 이제 모든 문제는 산업혁명으로 사람들이 인구가 많아지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많아지니까 많이 처먹겠지. 그러다 보니까 식량 문제가 되게 돼. 근데 이 암모니아 합성이 식량 문제를 해결했어. 왜? 왜 그러냐면 우리가 3대 비료 중에 하나가 질소, 칼륨이야. 비료의 성분 중에 하나가 식물의 생장에 꼭 필요한 원소가 3개야. 질소, 칼륨이야. 근데 이 질소는 땅을 통해서 운동되는데 한계가 있어. 질소가 우리 공기 중에 몇 퍼센트가 있냐면 얘들아
78%가 있어. 근데 얘는 봐라. 식물하고 동물에게 직접 고정이 안 돼. 고정이 안 돼. 우리가 숨 쉬지. 그러면 그대로 빠져나가고요. 78% 그대로 빠져나가. 직접 고정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간접 고정이 방법이 있단 말이야. 첫 번째가 뭐야? 번개야. 번개가 치면 뭐야? 질소하고 고온고압이 되어갖고 질소하고 산소가 반응해갖고 이산화질소가 돼. 갖고 질산이온 형태로 흡수가 돼. 식물에 뿌리고. 그리고 또는 이제 두 번째 뿌리에 보면 질소 고정 세균이 있어. 뿌리오박테리아 같은 거, 아조프로박터나. 얘가 뭘로? 암모늄 형태로 얘를 갖다 흡수해. 그래갖고 식물이 질소를 흡수해갖고 단백질을 만들어. 갖고 동물은 이걸 처먹음으로써 질소가 없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근데 이 양이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성분이 되는 단백질이 안 만들어져. 잘. 그러다 보니까 질소를 공급하는 게 땅에서 공급하는 게 한계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식량이 부족하게 된다. 이때 식량 문제를 해결한 게 뭐야? 이 암모니아 합성이야. 암모니아 합성. 암모니아는 봐봐. 질소하고 수소를 놔두지. 그러면 놔두면 섞어주지. 그러면 얘가 스스로 반응을 안 해. 어떤 조건? 고온고압. 그리고 촉매까지 사용합니다. 백금 촉매까지 사용하니까 이게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 비를 맞추기 위해서 누구냐 하버하고 보슈라는 사람이 실험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 갖고 딱 조건을 맞췄다. 그래가지고 뭘 합성했어? 암모니아를 합성했다. 왜 암모니아 합성이 획기적이냐? 이걸 통해서 이거에다가 질산이나 황산을 섞어. 그러면 황산암모늄, 질산암모늄이 돼. 이게 화학비료의 성분이야. 그리고 특히나 질산암모늄은 뭔 성분이냐면 비료 공장 옆에 화학공장이 있어. 화약공장이 있어. 화약의 성분이 있게. 그러다 보니까 봐봐. 식량 부족 문제가 됐다. 산업혁명 이후에 급격한 인구 증가로 전 세계의 식량 부족 문제가 커졌으며 식물의 탭이나 동물의 분뇨와 같은 천연비료에 의존하던 농업이 한계에 부딪혔다. 이 탭이나 분뇨 같은 걸로는 공급하는 게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농업 생산력이 증가를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화학비료의 필요성이 대두됐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걸 뭘로 해결했냐? 암모니아 합성. 20세기 초 독일의 과학자 하버가 공기 중에 질소 기체를 수소 기체와 반응시켜 질소에 올려인 암모니아를 대량 생산하는 방법, 합성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 조건이 아무렇게 다른 게 아니라 300도 이상, 그리고 300에서 400기압, 그리고 백금 촉매까지 사용해갖고 이걸 찾아낸 거야. 이 조건을. 그래갖고 암모니아를 대량 생산했어. 그러니까 암모니아를 대량 생산하니까 여기다가 질산이나 황산을 섞어갖고 이제 질산암모늄이나 황산암모늄 같은 화학비료를 만들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농업 생산력이 급증한 거야. 그래갖고 식량 문제를 해결했다. 즉 질소비료의 대량 생산이 가능했다. 암모니아를 대량으로 생산하게 되면서 저렴한 질소비료가 공급이 되면서 식량 생산량이 증가했다. 보자. 오늘날 화학의 발달은 농업용 화학의 발달로 농업용 필름, 작물 보호제 등이 개발되면서 식량 생산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옆에 봐라. 식물 생장에 필요한 질소 비료는 봐라. 질소는 식물에 필요한 3대 성분인 질소, 칼륨, 인 중에 하나다. 그리고 식물은 공기 중에 질소 기체를 직접 이용하지 못하므로 식량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질소 비료가 필요한 거야. 선생님 말했지. 직접 고정은 안 된다 했지. 간접적으로 고정될 수밖에 없어. 근데 그 양이 적어. 그러다 보니까 질소 비료가 필요한 거야. 이해됐어? 그 다음 이제
이제 세 번째, 두 번째이지. 의약품 개발이야. 화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삶의 질이 또 왜 높아졌냐? 또 의약품 개발하면서. 봐라. 의약품은 봐라. 첫 번째, 의료 문제가 발생했다. 자, 과거에는 의약품이 천연물질에 한정돼 있고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인해 감염병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 즉, 봐라. 뭐냐면 1차 세계대전 때는 이제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막 총도 쓰고 칼도 썼단 말이야. 근데 총하고 칼 맞아 죽은 사람들은, 과다출혈로 죽은 사람들은 위에 감염돼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많았대. 이때는 뭐야? 세균 감염이 치명적이었거든. 근데 2차 세계대전은 감염돼갖고 죽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 왜? 페니실린이 개발됐단 말이야. 최초의 항생제. 이해됐어? 자, 봐라. 야, 의약품 개발 중에서 획기적인 게 아스피린하고 뭐다? 페니실린이야. 왜 아스피린은 선생님이 획기적이에요? 최초의 합성의약품이에요. 천연의약품이 아니라 최초의 합성의약품이 뭐다? 아스피린이야. 아스피린은 야, 해열 진동제지. 이거 어떻게 만드냐면 버드나무 껍질에 있는 살리실산이라고 있어. 살리실산하고 아세트산하고 섞어주면 돼. 그러면 아세틸 살리실산이라는 아스피린이 되는 거야. 아스피린은 아세틸 살리실산이지. 얘는 의가 뭐야? 최초의 합성의약품이야. 독일의 화학자인 호프만이 아세틸 살리실산을 합성하고 상품명인 아스피린으로 알려져 있다. 이게 해열 진동제로 사용된다. 어떻게 만든다고? 버드나무 껍질에서 채취한 살리실산하고 우리가 식초의 성분인 아세트산이 있단 말이야. 그걸 섞어주는 거야. 그러면 아세틸 살리실산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해됐어? 얘의 의의는 최초의 합성의약품인 거야. 그 다음 페니실린은 최초의 항생제다. 즉 세균을 죽인단 말이야. 어떻게 죽이냐면 얘는 페니실린은 세균의 세포벽을 녹이는 성분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세포벽을 녹여가지고 죽이는 거야. 근데 우리 사람에겐 세포벽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무해해. 그래서 쓸 수 있는 거야. 봐봐. 페니실린은 최초의 항생제다. 페니실린의 분자 구조를 변형하여 성능을 개량한 항생제가 대량으로 생성되면서 수많은 목숨을 구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자. 옆에 살리실산 봐라. 버드나무 껍질에 들어있는 살리실산은 봐라. 수천 년 전부터 진통제로 사용되었지만 떫은 맛이 나고 위장 장애를 일으키는 부작용이 있어. 라고 호프만이 아세틸 살리실산을 합성하는 데 성공하면서 살리실산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었다. 근데 여전히 속쓰림이 있어. 아스피린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완하기 위해 나온 해열 진통제가 있어. 요새는 아스피린 안 먹잖아. 뭐 먹어? 타이레놀 먹잖아. 타이레놀이 이 위장장애 아스피린의 문제점을 해결한 약품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아스피린 안 쓰고 다 타이레놀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속쓰림이 없어. 타이레놀. 이해됐어? 그래서 갈아탄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다양한 의약품이 개발됐다. 이제 화학의 발달로 바이러스성 질병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 항암제, 희귀 난치성 질환 치료제 등 다양한 의약품이 개발되어 인류 평균 수명이 연장되었다. 그리고 네 번째 봐라. 네 번째 합성 섬유의 개발. 자 봐라 얘들아. 합성이 들어가지. 합성 수지, 합성 수지는 다른 말로는 플라스틱이야. 합성 플라스틱, 합성 섬유, 합성 고무 다 어디서 나온다? 석유에서 나온다. 합성. 이게 특히나 석유에서 나프타 성분이 있어. 휘발유 성분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자 옛날에는 천연 섬유를 이용했단 말이야.
천연섬유를 이용했다. 천연섬유는 야 면마 과거에는 면마, 실크, 비단 같은 천연섬유를 이용하여 옷을 만들었는데 얘는 뭐 이렇게 옛날에 짜는데 옷감 짜는데 배틀이 있었어. 이걸 짜고 밀고 짜고 밀고 완전히 간의 수공업이었어. 그러니까 뭐 20m 만드는데 몇 개월이 걸려. 그리고 요 부드럽고 좋은데 흡수성도 좋은데 질기지 못해. 이렇게 오래 못 입어. 그러다 보니까 비싸기만 비싸. 엄청. 그러다 보니까 천연섬유는 촉감과 흡수성은 좋지만 쉽게 닳고 대량 생산이 어려웠어. 근데 인구 증가로 또 이제 산업혁명 후에 인구 증가하니까 뭐 인구 증가로 섬유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천연섬유로는 이를 만족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다 보니까 합성섬유를 개발했다. 합성섬유를. 최초의 합성섬유가 뭐니? 이번에도 나일론이지. 나일론이란 말이야. 봐봐. 20세기 초 화학 반응을 통해서 합성섬유가 개발되었다. 석유나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여 만든 가늘고 긴 실 모양의 물질로서 합성섬유는 질기고 잘 구겨지지 않아서 대량 생산이 가능했다. 그리고 합성섬유가 천연섬유를 대체하여 널리 쓰이게 되면서 인간의 의생활, 옷이 크게 개선됐다. 라고 올라와 봐. 11페이지. 대표적인 합성 섬유가 뭐 있어? 나일론하고 폴리에스터가 있어. 나일론은 최초의 합성섬유다. 얘는 미국의 화학자 테드러스가 개발했는데 매우 질기고 신축성이 좋고 튼튼하다. 근데 치명적인 약점들이 있어. 불에 잘 타. 그리고 햇빛 받으면 색이 변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거 나일론으로 100%로 만들지. 그러면 장화시는 거야. 흡수성이 없어. 아예. 그러니까 나일론 100%는 없어. 나일론은 몇 % 섞었다. 이거는 있어. 나일론 10%, 20% 섞었다. 이건 있어. 근데 나일론 100%는 없어. 그리고 이게 뭐의 성분이야? 스타킹. 스타킹이 질기고 잘 일어나고 그러잖아. 그리고 의류, 텐트, 낚싯줄, 밧줄, 칫솔 등에 이용된다. 그리고 폴리에스터는 우리 가장 널리 사용되는 합성의약품으로 색이 잘 변하지 않고 세탁이 쉽다. 잘 구겨지지도 않아. 그래갖고 의류 소재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봐라. 이제는 이제 합성 섬유뿐만 아니라 기능성 섬유도 개발한다. 기능성 섬유도 개발하는데 뭐냐면 화학의 발달로 방수가 되면서 땀을 배출해주는 고텍스, 스스로 열을 내는 발열 섬유, 외부 환경이 변해도 체온을 유지를 도와주는 섬유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섬유가 개발됐다. 이해됐지? 그 다음 이제 또 뭐가 있냐? 금속의 재련이 있어. 금속은 반응성이 커. 공기 중에서 물과 산소하고 반응해갖고 산화될 거야. 산화물로 존재. 순수한 금속으로 못 존재. 뭐 이런 게 있어. 뭐냐면 금속의 반응성이 있어. 금속의 반응성은 뭐냐? 금속들은 공기 중에서 산소하고 물하고 반응해갖고 산화물 형태로 존재한단 말이야. 반응성이 카카나마, 알파, 철, 리, 니켈, 주석, 납, 그 다음 수소, 수구, 수은, 백금. 이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가지고 엄청 반응성이 큰 거야. 이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가지고 전자를 잃고 산화되고
양용이 되면서 산화돼. 근데 여기서 왜 수소는 가로를 쳐놨을까? 비금속, 금속이 아니야. 그냥 비교 대상이야. 기준이야.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적어갖고 산화가 안 돼. 그래갖고 순수한 금속으로 존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은도금, 금도금을 하지. 왜? 이거 산화 안 되니까. 근데 금속들은 대부분 요 상온에서 산화물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순수한 금속을 얻으려면 용광로에다 녹여갖고 재련하는 과정이 필요해. 비금속은 산화가 안 돼. 그러니까 그냥 갖다 쓰면 돼. 근데 금속은 순수한 금속을 얻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재련의 과정이 필요해. 용광로에 녹여야 돼. 철의 재련다. 철은 공기 중에서 야 Fe2O3 적철성 형태로 철광석이 나와요. 여기다가 코쿠스 탄소덩어리를 넣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또 탄산칼슘 석회석을 넣어요. 그리고 가열을 해요. 그러면 산소가 충분하면 탄소는 이산화탄소가 되는 완전 연소가 돼요. 근데 산소가 불충분하지. 그러면 일산화탄소가 되는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 야, 일산화탄소가 왜 무슨 일이냐? 소리 없는 살인자야. 얘는 우리가 마시지. 이 시기는 이산화탄소가 되고 있어요. 그래갖고 내려가는 산소를 잡아먹어. 그래갖고 연탄가스 같은 거 있잖아. 불완전 연소인 거 마시지. 일산화탄소 마시지. 조금만 마시면 바보 돼. 그리고 많이 마시면 죽어. 이게 화재 나갖고 죽는 사람 중에서 10명 중에 다 죽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 일산화탄소 중독 때문에 죽는 거. 이해됐어? 그러면 얘가 불완전 연소 되면서 일산화탄소가 생겨. 그리고 얘가 이제 Fe2O3지. 그러면 여기서 산소 3개를 갖다가 빼앗아야 돼. 그러면 일산화탄소가 몇 개가 필요하냐? 3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3CO2가 되면서 이 Fe가 되면서 3CO2가 돼. 이게 그리고 순수한 이거 철을 얻는 거야. 근데 이때 봐라. 우리 배웠지 1학년 때. 야, 얘는 뭐 됐니? 산소와 결합했지. 뭐 됐니? 산화됐어. 얘는 산소를 잃었지. 환원됐어. 얘는 산소를 얻었지. 산화됐어. 이거는 산화환원이야. 화학 반응 중에. 그래갖고 순수한 철을 얻는단 말이야. 산화환원 반응 통해서 재련해서 순수한 철을 얻는 거야. 근데 얘는 산화환원이야. 근데 얘는 산화환원이 아니야. 탄산칼슘 이렇게 봐봐. 여기서 봐라 얘들아. 자기 자신이 환원되지. 그러면 남을 산화시켜. 그러면 얘를 뭐라고 불러? 산화조라고 불러. 그리고 얘는 자기 자신이 산화되지. 남을 환원시킨단 말이야. 환원제. 왜? 코쿠스를 열었다. 탄소덩어리를 열었다. 철광석에 있는 산소를 떼어내기 위해서. 즉 얘는 환원제로 쓰였다. 코쿠스는 환원제로 쓰였다. 그러면 왜 이걸 내줄까? 그러면 철광석은 아예 탄산칼슘을 왜 해줄까? 산화칼슘하고 이산화탄소. 그리고 이 산화칼슘이 SiO2라는 이산화주소라는 철광석에 있는 불순물을 갖다가 제거해버려. 제거해. CaSiO3가 돼. 슬래그가 돼. 그 위에 뜬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제거하면, 즉 얘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넣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얘들은 산화환원이 아니다.
알아만 둬. 그리고 봐봐. 철의 재료는 철은 철광석 Fe2O3를 갖다가 용광로에 집어넣어 넣어가지고 코쿠스하고 탄산칼슘하고 집어넣어가지고 용광로에서 높은 온도로 가열해가지고 순수한 철을 얻는 거야. 18세기 이후 철을 재련하고 가공하는 기술이 발달했다. 그리고 철도, 대형 교량, 선박 등을 만들고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이제 뭐냐면 철근 콘크리트가 개발됐단 말이야. 그러면서 콘크리트에다가 철근을 넣으면서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알루미늄의 재료는 과거에는 알루미늄을 생산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알루미늄 가격이 비싸다. 근데 1886년 홀과 에로는 전기분해법을 이용하여 산화 알루미늄을 환원시켜가지고 알루미늄을 얻는 기술을 개발했다. 그래갖고 이게 가장 늦게 쓰인 금속이 알루미늄이야. 왜? 재련의 과정이 힘들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1886년에 홀과 에루가 전기분해법을 이용해서 산화 알루미늄을 환원시켜갖고 알루미늄을 개발했다. 그래갖고 다양한 알루미늄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저렴하게 이용이 됐다. 그러면 옆에 보자. 옆에 보면 야, 뭐 강철의 연금술사가 있지. 이렇게 좋게 말하면 연금술사는 뭐 마법사와 같은 거야. 근데 나쁘게 말하면 이 새끼는 금 만들려고 혈안이 되는 거야. 이렇게 원래 중세에서는 연금술사는 납을 가지고 금을 만들려고 했어. 허황된 이야기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실험 방법이라든지 실험 기구가 발달했어.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면도 있다. 중세 유럽에서 행해진 연금술은 구리, 주성, 납을 이용하여 귀금속을 만들려고 하는 기술이다. 현대 화학의 관점에서 볼 때는 연금술사는 불가능한 시도였지만 연금술사의 실험으로 새로운 물질과 화학 반응이 발견되고 다양한 실험 기구, 기술과 도구가 개발되었는데 이는 화학의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 그리고 증기기관의 발명,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생긴 거야. 석탄의 연소류 반응을 이용하여 물을 끓여 실린더 안에 물이 수증기로 변하면서 부피가 늘어나서 수증기가 가득 찬 실린더 안에 온도가 내려가면서 수증기가 물로 변하면서 부피가 줄어드는데 이러한 현상을 이용하여 증기기관이 움직인다. 1769년 와트는 많은 석탄이 필요했던 기존의 증기기관을 개선하여 섬유 생산을 기계화하는 데 기여했다. 이후 철강산업, 교통 등의 다양한 분야에 증기기관이 활용되었다. 증기기관은 열효율이 극악해. 10%도 안 돼. 그러니까 맨날 증기기관 차 보면 어떤 놈이 계속 석탄 붓고 있잖아. 근데 이제 알루미늄의 원료가 뭐야? 보크사이트야. 옆에 나왔어. 보크사이트하고 알루미늄 봐봐. 보크사이트는 수산화 알루미늄을 주성으로 하는 광물인데 알루미늄은 보크사이트를 가공하여 얻는데 보크사이트는 알루미늄이 산소와 강하게라고 있어서 과거에는 알루미늄을 분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다. 그래갖고 알루미늄 가격이 비쌌어. 근데 이제 전기분해법이 개발되면서 좀 싸진 거야. 이해됐지? 그 다음 보자. 이제 옆에 6번째 플라스틱의 개발. 플라스틱 밑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합성수지라고 써. 플라스틱의 다른 이름이 합성수지야. 합성수지다. 자, 플라스틱은 얘들아 화석연료인 원유에서 정제한 나프타, 휘발유를 원료로 만든다. 플라스틱은 가볍고 다양한 모양으로 쉽게 가공할 수 있어서 생활용품, 가전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 이용된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요새는 플라스틱이 필수 불가결해. 플라스틱 없는 생활은 우리 꿈도 못 꿔. 이해됐지?
그리고 이제 7번째 건축 재료의 개발. 과거에는 돌, 나무 등의 천연 재료를 이용하여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건축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규모 건축이 어려웠다. 현재는 화학의 발달로 다양한 건축 재료가 개발되어 주택, 건물, 도로 등을 대규모로 건설할 수 있었다. 맞고 주로 건축 재료에 쓰이는 게 강철, 철을 주성분으로 하여 탄소 함량을 조절하여 만든다. 매우 견고하고 내구성이 좋아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리고 시멘트는 어떻게 만드냐면 석회석을 가열하고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만들면 이 산화칼슘이 얻어지는데 이 산화칼슘하고 진흙하고 섞으면 그게 시멘트예요. 이해됐어? 산화칼슘 등의 칼슘 화합물과 모래나 철이나 알루미늄을 섞어서 만든다. 그리고 물과 반응하여 단단하게 붙기 때문에 건물 외벽 제작에 이용된다. 유리는 모래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하여 만든다. 그리고 투명하기 때문에 건물의 외벽이나 창 등에 이용된다. 이해됐지? 그 다음 보자. 여기 모르는 거 있어 없어? 얘들아 없지? 그리고 화석연료는 뭐냐면 석탄, 원유, 천연가스와 같은 등의 화석연료를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인류 생활은 더 편리해졌다. 화석연료는 연소할 때 많은 열에너지가 발생하므로 가정용 연료, 운송수단의 연료, 우주선의 연료 등으로 이용된다. 이해됐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근데 봐봐 얘들아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배운 거 있잖아. 오늘 배운 게 뭐냐면 어이씨 왜 이게 뭐가 있냐면 아라간도에 고분자물이 있어. 고분자는 뭐냐면 분자량이 만 이상이야. 분자량이 만 이상이야. 이상인데 얘는 어떻게 만드냐? 중합반응에 의해서 중복되게 합해지는 중합반응에 의해서 만들어. 단위체가 있어. 이게 중합반응으로 중합체가 되는 거야. 중복되게 합해지는 거야. 즉 뭐냐면 A라는 물질이 N개가 서로 떨어져 있어. 그러면 저분자 물질이야. 분자량이 작아. 이렇게 떨어져 있어. 한 물질이 아니단 말이야. 분자량이 적어. 근데 중합 반응에 의해서 이것들이 연결이 돼. 연결이 되는 거야. 팔 벌려갖고 손 잡는 거야. 그러면 연결이 되니까 얘가 한 물질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분자량이 커지는 고분자 물질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이때 봐봐. 즉 시그마는 알지 얘들아. 단위체를 갖다가 결합하는 거야. 여러 개를 중합 반응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든 합성 고분자도 있고 천연 고분자도 있다. 이 합성 고분자는 아까 처음에 말했지 원유를 이용해서 만든다고. 이렇게 합성 수지, 플라스틱은 나프타일 원료로 만든다. 합성 섬유를 만든다. 아까 처음에 배웠. 이게 아까 처음에 말한 나일론하고 폴리에스터. 그리고 또 뭣도 만들어? 합성 고무도 만든다. 타이어 만들 때 타이어나 우리 여기 미창, 구두 미창, 합성 수지, 플라스틱도 만들어. 근데 이 합성 수지에는 열 가소성 수지하고 열 경화성 수지가 있어. 열 가소성 수지는 열을 가하면 녹아.
갖고 원하는 모양으로 다시 만들 수 있어. 근데 열 경화성 수준은 뭐야? 열을 가하지. 오히려 딱딱해져. 갖고 뭐 변형이 안 돼. 이게 어디에 필요하냐? 우리 프라이팬 손잡이 있지. 얘가 녹아버리면 어떻게 돼? 난리 나지. 그러니까 걔는 오히려 열을 받으면 딱딱해져. 그러니까 붙어있는 거야. 계속. 그리고 전기 습기 같은데 열이 많이 강한, 열이 세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걸 버틸 수 있는 열 경화성 수준을 쓰는 거고. 천연 고무자는 뭐야? 우리 탄수화물, 단백질, 치질이야. 이것들 다 천연 고무자야. 그리고 천연 섬유도 천연 고무자야. 이해됐니? 면마. 이렇게 나눌 수 있어. 이해됐지? 넘겨봐. 12페이지. 화학의 발달, 화학과 현대 과학 기술의 사회의 발전. 화학이 현대 과학 기술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례가 있다. 자, 화학은 반도체, 화학전지, 디스플레이, 의약품, 신소재 등의 개발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반도체는 배웠지? 우리 1학년 때 배웠지? 뭐야? 14족인 뭘 이용한다? 규소하고 저어머늄을 원료로 만든다. 주성분이 이산화규소인 모래를 갖다가 높은 온도로 가열한 뒤 재결정하여 순수한 규소를 결정을 얻고 이걸 웨이퍼로 만든 다음에 반도체 제작에 이용된다. 그 반도체는 컴퓨터, 스마트 기기, 교통수단, 첨단 무기 등의 핵심 부품 중에 하나다. 옆에 반도체는 원래 뭐야? 도체는 정적 성질이 자유전자가 많아갖고 전류가 잘 흘러. 부도체, 전원체는 자유전자가 없어가지고 전류가 안 흐르는 물질이야. 근데 반도체는 뭐야? 도체보다는 전류가 잘 안 흘러. 그러나 부도체, 전원체보다는 전류가 잘 흘러. 중간인 성질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류가 흐를 수도 있고 안 흐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컴퓨터 이지법 쓴단 말이야. 1력, 0이 1 쓴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흐르고 안 흐르고 이게 반도체가 컴퓨터에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해됐어? 컴퓨터에 이 반도체는 논리 연산 회로가 있단 말이야. 컴퓨터는 무슨 진법을 쓴다? 이진법을 써. 0을 쓴단 말이야. 근데 얘가 전류가 흐를 수도 있고 안 흐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에 많이 이용되는 거야. 봐봐. 반도체는 봐봐. 전기적 성질이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인 정도의 물질이다. 반도체는 조건에 따라 전기 전도성을 조절할 수 있어 다양한 전자제품에 이용된다. 이해됐지? 그 다음 봐봐. 화학전지는 화학전지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구성하는 물질과 전해질은 뭐야?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물질이야. 뭐 황산나트륨 같은 거. 그리고 충전이 가능한 리튬 이온 전지는 노트북, 휴대전화 등 휴대 가능한 전자기기에 사용되며 전기자동차에도 사용된다. 전기자동차는 가솔린이나 경유 등의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존 자동차보다 환경오염 물질 발생을 줄일 수 있고 열효율이 엄청 높아. 에너지율이 엄청 높단 말이야. 기존의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보다. 그리고 화학전지를 이루는 물질과 이들 사이의 반응을 연구하여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화학전지를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요새 배터리는 거의 리튬 이온 배터리야. 리튬 이온 전지. 왜? 얘가 에너지 저장력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봐라. 디스플레이는 뭐야? 화면이지, 화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최근 디스플레이는 뭐 LCD, OLED가 있는데 요새는 이제 LCD도 마탱이 갔어. 누가 대세야? LED가 대세지. LCD는 뭐냐면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 액정 디스플레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LED는 뭐야?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 전 빛을 방출하는 다이오드라는 뜻이야.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LED가 이게 옛날에는 백열전구 썼다. 요새는 형광도로 바뀌었어. 그리고 요새는 LED로 바뀌었지. 왜? 백열전구는 에너지율이 5%, 형광등은 한 20%, 얘는 50%가 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에너지율이 높은 LED를 사용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핸드폰에 사용하는 건 LED 중에서 유기물 발광 다이오드, OLED, 오거닉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야. 유기물로 만든 LED라는 뜻이야. 이해됐어? 그래가지고 최근 디스플레이는 액정 표시장치 LCD와 유기 발광 다이오드를 OLED를 많이 사용한다. LCD와 OLED를 이용하면 모니터를 얇게 만들 수 있고, OLED는 특수 유리나 플라스틱 등이 활용되면서 모니터를 휘거나 구부릴 수 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더 밝고 선명하며 가벼우면서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도 화학과 관련이 깊다. 옆에 나왔지? 봐라. 야, 화학전지를 봐라. 자발적 화학 반응을 이용하여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고, 리튬 이온 전지는 두 전극 사이를 리튬 이온이 이동하는 화학 반응으로 전기를 생성한다. LCD는 고체와 액체의 중간인 성질을 갖는 액정 분자를 이용하여 색을 조절하고, OLED는 전기가 통할 때 빛을 내는 유기화물을 발광 다이오드로 만들어서 색을 표현한다. 그리고 의약품은 봐라. 보세요.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그리고 항암제, 백신 등을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은 대부분 탄수화물이다. 탄수화물이 뭐야, 얘들아? 탄소가 중심 원자야.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원소들이 결합한 게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을 봐봐. 두 개가 있어. 야, 봐봐. 탄수화물은 크게 탄수화물은 이거야. 탄소가 중심 원자고, 거기에 수소, 산소, 질소, 인, 황, 플로린, 염소 등등이 결합하는 거야. 비금속들이 결합하는 거야. 왜 탄수화물은 만들기 쉬워? 탄소가 원자과 전자가 화학 반응에 참여한 전자가 4개. 그러니까 다른 원소 최대 4개하고 결합할 수 있어. 탄수화물은 2가지 이상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봐봐. 2가지 이상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어. 여기에 봐봐. 자, 탄소하고 다른 원소가 있어. 근데 이때 봐라, 얘들아. 탄화수소가 있어. 얘는 탄소하고 수소로만 구성된 놈이 있어. 탄소하고 수소로만 구성되어 있는, 예를 들면 뭐냐, C2H6 에테인, 그리고 C2H4 에탄, C2H2 에타인, 이런 게 있어. 탄소하고 수소로만 돼 있어. 그리고 또 뭐로 돼 있냐? 탄화수소 유도체가 있어. 다른 수소 대신 수소 하나 빠지고, 수소가 빠지고, 다른 작용기가 오죠. 여기에 어떤 작용기가 오냐에서 성질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거 뭐였냐면, 수소 하나가 빠지고 어떤 작용기가 붙어. 이 작용기에 의해서 이 자리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이 전체 유도체의 성질이 결정돼.
근데 뭐가 있냐면 이거야. 예를 들면 원래 C2H6였는데 수소 하나가 빠지고 여기에 OH가 붙어. 그러면 얘는 하이드록식이라고 해요. 알코올이 에탄올이에요. 그리고 또 C2H5인데 여기에 CHO가 붙어. 그러면 얘는 알데하이드. 또 C2H5에 여기에 COOH가 붙으면 얘는 카복실기라고 해요. 얘는 산이야, 산. 이렇게 수소가 하나 빠지고 어떤 작용기가 붙어. 그러면 그 작용기가 어떤 놈이 붙냐에 따라서 이 탄화수소의 도체 성질이 결정돼. 그냥 알고만 있어. 이따 뒤에 나오니까. 자, 보자. 그리고 봐봐. 의약품은 봐라. 항생제, 세균 치료하는 거, 항바이러스 기대, 바이러스 치료하는 거, 항암제, 암 치료하는 거. 백신은 치료제 아니야. 예방제야. 백신 등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은 대부분 탄소가 주 원소인 탄소 원자가 수소나 질소, 산소 등과 원자하고 결합하고 만드는 화합물을 말한다.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을 모방하거나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다양한 합성 의약품이 개발되고 있다. 질병을 진단하는 진단 키트, 신체를 대신할 수 있는 인공장기나 인공관절 등의 개발 등의 의학 산업이 발달하여 화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신소재는 말한 강하면서도 가벼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유연성과 전기 전도도가 높은 탄소 나노튜브, 그래핀, 그리고 일정 온도에서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는 형상기어가끔 등 다양한 신소재가 개발되어 스포츠용품, 또 자동차, 우주, 항공우주 관련 부품, 전자기기 등에 활용된다. 그리고 터치스크린은 손가락을 대는 것만으로 기기를 조작할 수 있어 생활 곳곳에 이용되지. 그리고 인공관절이나 인공장기 등이 개발되어 의료기술을 발전시켰다. 화학은 사람의 피부 및 생체 조직과 비슷한 특성을 갖춘 물질을 만드는데 기여했다. 그리고 봐봐. 마지막으로 화학과 지속 가능한 미래야. 화석연료의 사용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늘려 기후변화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화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 화학인데 화학이 이용된다. 요새는 신재생 에너지라고 했지. 대체 에너지를. 그래갖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태양전지 소재를 개발하거나 또 화석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처리하는 기술인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 CCUS야 기술에 이산화탄소와 관련된 화학 반응이 이용된다.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섬유, 건축자재 등 유용한 물질을 만들거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땅 속에 저장하는 기술입니다. 옆에 한번 풀어봐. 한번 풀어보고 여기 16페이지까지는 숙제야. 숙제고 이제 이따 7시부터는 몰드가잖아. 응? 여기는 쉽지? 이런 거는 그냥 알아만 둬. 있는 게 있다. 탄수화물이 뭐라고? 하이나? 탄수화물이 뭐라고? 산소화물이요? 탄소화물. 탄소가 중심 원소야. 탄소에 수소, 산소, 질소 이런 원소들이 결합하고 만든 물질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탄소화물이 엄청나게 많아. 이 고무도 다 탄소화물, 이런 것도 다 탄소화물. 나무도 탄소, 수소, 산소, 엄청 이렇게 새로 만든 물질 있잖아. 그건 다 탄소화물이야. 탄수화물이
몇 천만 종이 돼. 풀어봐. 여기 앞에. 여기 풀어. 야, 7시부터는 질문 많이 해야 돼. 모르면. 어? 본격적으로 이제 어려워지는 거야. 지금까지는 쉬운 거야. 어? 뭔 말인지 알겠지? 어? 물 먹고 와? 이번에 하윤아, 네? 이번 통합과학이 엄청 어렵잖아. 아, 네. 너 몇 점 맞았어? 70. 오? 잘 봤네? 그래도? 잘 본 거예요? 잘 본 편은 아니야? 그래요? 원래 몇 등급이었어? 저요? 저번에. 기억이 안 나는데 음. 저는 80이었는데 어. 10점이 내려가고 근데 이번에는 저번보다 어려웠잖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등급을 봐야지. 응. 뭐냐? 사랑이도 2개 틀렸다니까. 두요? 어. 다 한 장. 걔는 무지하게 많이 문제를 많이 풀어. 무식하게 많이 풀어. 무식할 정도로. 근데 아까 배우고 있잖아. 계란이랑 그냥 똑같이 내고. 근데 이제 이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게 통합과학이 2~3배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미리 한 번 해야 하나. 그리고 나하고 3월 달부터 새로 들어가야 돼. 내신. 뭔지 알겠지? 엄마가 아까쯤에 사왔지? 책을 몇 개 사왔지? 어떻게 하셨어요? 엄마가 나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니, 제가- 그거 사는 거 맞냐고. 제가 봤어요. 아니 어, 그 서점에 갔는데 아니 물리를 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 물리 안 믿는. 그러니까 물이 안 들리니까 다른 것만 사면 되지 뭐. 네가 듣는 것만 사면 되지 뭐. 이렇게 숨는 게. 좀만 쉬어, 얘들아. 쉬고 7시부터 하자. 좀만 쉬어. 하고 잡아라.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몰이 있다. 몰. 야, 화학에서 사용하는 취급하는 입자들은 원자니 분자니 이온이니 물레잖아. 얼마나 되냐면 요 원자 자체가 1 곱하기 10의 10승미터야. 10분의 1을 10번 곱해. 하고 야, 원자가 눈에 보인다. 미친놈이야. 누가 뽑아야 돼. 왜 그러냐면 전자현미경 구조야. 전자현미경으로 셈이나 템으로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작아. 근데 개수를 세려면 눈에도 안 보이는데 개수를 셀 수가 있어 없어?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게 묶음 단위. 이 화학에서 쓰는 묶음 단위가 뭐다 얘들아? 몰인 거야. 자, 봐봐. 작을수록 묶음 단위가 필요해. 봐봐, 니들이 과일가게를 갔어. 아저씨한테 수박 한 덩이 주세요. 참외 2덩이 주세요. 2개 주세요. 그럼 아저씨가 네? 그러면서 주시. 근데 아저씨한테 방울토마토 3개만 주세요. 다 이 새끼야. 그렇지? 봐, 작은 놈들은 방울토마토는 작기 때문에 한 바구리로 팔거나, 아니면 1kg, 2kg로 팔거나. 그리고 쌀 가게 갖고 아저씨 쌀 1kg 주세요. 2kg 주세요. 그러잖아. 근데 아저씨한테 쌀 43,546개 주세요. 그럼 아저씨가 좋은 아저씨면 가 재수없게. 그리고 나쁜 아저씨면 응 그래 세서 가져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봐봐. 작은 거일수록 뭐가 필요하다? 얘는 묶음 단위가 필요해. 한 대 또는 뭐 1kg 5kg, 막 10kg로 팔지. 그러니까 그 쌀보다도 화학에서 쓰는
원자니 분자니 이온 입자는 더 작아. 그러다 보니까 화학에서 필요한 묶음 단위가 뭐다? 몰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뭘 배우는 거야. 이해됐어? 보자. 그럼 보자. 자, 묶음 단위를 보자. 자, 그만 보자. 근데 이 묶음 단위를 배우기 전에 우리가 뭐가 있냐 얘가. 뭐가 있냐? 이제 뭘 배우기 전에 화학식량이 있어. 화학식량. 이 화학식량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화학식이 있어. 화학식. 화학식을 보자. 화학식은 화학 물질을 뭐 원소교하고 숫자를 통해서 나타낸 식이야. 근데 뭐가 있냐? 화학식의 종류에는 봐라. 분자식이 있어. 이건 책이 안 나오는데 좀 그래도 알아놓으면 편해. 요거 실험식이 있어. 분자식을 약분하면 실험식이 됩니다. 그리고 구조식이 있어. 구조식은 말 그대로 구조를 보여주는 식이에요. 그리고 시성식이 있는데 시성식은 성질을 보여주는 식이에요. 성질을 보여주는 식. 하고 아까 시험에 배운 예를 들면 OH가 붙지. 작용기가 OH가 붙지. 그러면 얘는 알코올이야. 술이야. 술. 알코올이야. 이런 식으로 된다. 그리고 분자식은 원소기호하고 숫자로 나타나. 분자를 구성하는. 그리고 분자식을 최소한의 정수비로 나타내는 게 실험식이에요. 그리고 구조식은 분자를 구성하는 구조를 그린 식이야. 그럼 봐봐. 선생님이 표현해 볼게. 자, 에탄올이 있어. 그리고 뭐가 있냐? 아세트산이 있어. 에탄올은 알코올 중에 식용 알코올이야. 아빠가 먹는 술 있잖아. 에탄올 들어있어. 에탄올은 보온형 알코올이야. 조금만 먹어도 눈물어. 많이 먹으면 뒤져. 에탄올은 야, 분자식으로 나타내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 C2H6OA. 이런 생략 안 나. 응? 근데 아세트산을 분자식으로 나타내면 C2H4O2야. 그러면 얘를 실험식으로 나타내면 얘는 더 이상 안 나눠지지. 그러니까 실험식하고 분자식하고 똑같아. 근데 A는 나눠지지. 그러다 보니까 CH2O가 됩니다. 그리고 구조식을 그려보면 얘는 봐라. 구조식은 원래 에탄올 자체를 갖다가 시성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 자, 봐라. C2H5OH가 돼. 자, 이게 작용기야. 작용기. H가 하나 빠지고 다른 작용기가 붙었잖아. 그리고 얘는 CH3COOH다. 그래서 카르복실기가 붙은 거야. H가 하나 빠지고 CH4였는데. 그러면 똑같이 탄소 2개 있고 수소가 5개 붙어. 5개 붙어. 그리고 여기
여기에 OH라고 합니다. 얘도 탄소 하나에 수소 세 개 없고 여기에 탄소에 O하고 OH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런 게 화학식이에요. 어? 그리고 이 화학식의 양을 갖다가 나타낸 게 화학식 양. 양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학식을 알려주는 거야. 선생님. 이해됐니? 엄마가 봐.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이제 원자량이 있다. 원자량 화학식량에 봐봐. 화학식량에 이제 화학식 식량에 뭐가 있냐? 첫 번째 원자량이 있다. 원자량은 얘들아 분명히 알아도 실제 질량이 아니야. 실제 질량 아니야. 원자의 실제 질량이 아니야. 야, 원자 눈에도 안 보이는데 실제 질량 재진. 그러면 수소가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6승 그램. 너무 작지.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계속 써먹으려면 불편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을 이용하는 거야. 그러면 상대량이니까 기준이 필요해. 그리고 단위는 필요 없어. A에다 B니까. 그리고 기준이 누가? 탄소가 기준이야. 상대량. 원자량은 탄소가 기준이다. 탄소가 얼마야? 10이야. 원자량. 그리고 수소가 이거의 12분의 1이야. 그리고 산소가 16이고. 그리고 질소가 14야. 근데 자, 이거는 어디서 많이 봤어? 뭐야? 원자량은 거의 질량수하고 질량수가 뭐야? 얘들아?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의 질량이잖아. 질량수가 뭐야?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지. 질량수가 거의 같아. 원자는 눈에도 안 보이는데 실제 질량은 측정하기 힘들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질량은 아니다. 응? 뭐다? 상대적인 질량이야. 우리가 화학에서 편히 쓰려고 상대적인 질량이다. 그래갖고 기준이 누구다? 탄소야. 탄소가 기준이야. 원자량이 12인 탄소가 기준이야. 그래갖고 봐라. 질량수가 12인 탄소의 원자의 질량을 12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다른 원자의 질량을 상대적인 값으로 나타낸 거야. 상대적인 값이니까 단위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얘들아, 선생님 우리가 원소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했어? 옆에 나왔다. 원소를 표시할 때 하연아 이거 배웠어 안 배웠어? 너무 더워가지고 네 잠옷하고 봐봐. 우리가 원소를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해야 돼? A하고 B로 표시하는 거야. 모듈이라는 사람이 모든 원소에 엑스레이를 찍어버린 거야. 그래갖고 양성자 수를 했어. 그래갖고 양성자 수대로 원자번호를 내린 거야. 이거는 원자번호고 양성자 수야. 근데 얘들아 봐라. 원자는 중성이지. 그럼 플러스가 3개 있으면 마이너스도 3개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전자수하고 똑같아. 근데 여기에는 뭘 표시해? 질량수를 표시한단 말이야. 근데 전자에 비해 원자의 그 양성자가 1836배 무거워. 그리고 중성자 한 수를 더 따갖고 1839배 무거워. 그러다 보니까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이루어진 원자핵이 원자의 질량을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무거워서 못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는 못 움직여.
센터에 박혀 있어. 질량수는 뭐 플러스 뭐다?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 그러면 선생님 이걸 어떻게 표시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봐라. 얘들아 표시하는데 이때 표시하면 리튬 원자보다 3번이야. 에? 그러면 양성자수 3개고 원자보다 3번이고 양성자수 3개고 전자수 3개야. 그러면 선생님 질량수는 홀수면 원자보다 홀수지. 질량수는 2n 플러스 1이랍니다. 2 곱하기 3 플러스 1하니까 7이 되는 거야. 질량수는 7이 된다. 그러면 7은 양성자수 3개니까 중성자수가 몇 개야? 4개가 돼.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니까 질량수가. 그리고 선생님 그러면 짝수면요. 원자번호 짝수면 원자번호 8번이 산소는 원자번호 8번이고 양성자 8개고 전자 8개야. 그러면 질량수는요 2n 해줍니다. 2n. 그러면 16이야. 16인데 여기는 몇? 16은 8 플러스 8이지. 이렇게 된다. 이해됐어? 그리고 물론 이걸 대부분 따르지만 예외는 있어. 예외 누구 있어? 수소가 1, 3이 아니라 1, 1이야. 질소가 7, 15가 아니라 14야. 얘만 예외고 거의 나머지는 다 이걸 따라. 이해됐어? 그러니까 탄소는 원자번호 6번이니까 질량수는 얼마야? 2에 나면 되지. 10이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원자량하고 질량수 거의 어떻다? 같다. 그러다 보니까 수소 원자하고 산소 원자의 질량 관계. 탄소 원자는 원자 한 개가 수소 원자 몇 개하고 똑같아? 12개하고 똑같아. 보이기 자모냐? 자모냐? 너씨 모영아 선생님 선물 줄게. 나 하나 먹어. 하영이도 이거 홀수 중에 제일 맛있는 거. 이건 맵지도 않아. 맵지도 않아. 맛있기만 맛있어. 그렇지? 뭐냐 이게 라임이어가지고 맛있어. 그럼 봐라. 그래가지고 탄소 원자량이 10이니까 수소 원자의 원자량 하나 1이니까 탄소 원자 1개하고 수소 원자 12개하고 똑같다. 근데 탄소 원자하고 산소 원자 사이는 탄소 원자 4개하고 산소 원자 3개하고 그러니까 4개면 48이지. 그러면 산소는 48이 되려면 3개만 있으면 돼. 16 곱하기 3이니까. 이해됐어? 우리가 왜 원자량을 사용한다? 원자의 실제 질량은 엄청 작아. 얘들아. 작으니까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원자량을 사용하는 게 편하다. 봐라. 수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이 얼마야?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이야. 이걸 계속 갖다 쓰려면 불편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원자의 실제 질량이 아니라 상대적인 질량인 원자량을 쓰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원자량도 선생님이 질량수하고 거의 비슷하지 같다는 말은 안 쓰지. 왜? 평균 원자량이라는 게 있어. 평균 원자량이 뭐냐? 자연계에 존재하는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까지 고려해서 원자량을 정하는 거예요. 평균 원자량. 이해됐어? 모든 원소는 동위원소가 있어. 여기서 동위원소가 뭐냐? 동위원소가 뭐냐? 동위원소는 원자 번호는 같다. 질량수가 다릅니다.
뭐냐면 뭐가 있냐? 원자번호 같다. 얘가 양성자수 같다. 그 다음 전자수 같다. 즉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화학 반응이 가장 바깥쪽 껍질에서 화학 반응에 참여한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같은 종은 원자과 전자수 같다겠지. 라고 화학적 성질이 있어요. 얘들은 동위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있어요. 근데 질량수가 다르다. 질량수는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지. 양성자수는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틀리다? 중성자수가 다릅니다. 즉 몸무게가 틀린 거야. 그래갖고 물리적 성질이 다른 거야. 그러다 보니까 모든 원소는 동위원소는 있어.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 수소 일일이 있고 그냥 수소 있고 이중 수소 있고 삼중 수소가 있어. 전부 다 원자번호는 1번 양성자수 같으니까 수소는 수소예요. 근데 뭐가 틀려? 질량수가 틀리잖아. 1 플러스 0이야. 얘는 1 플러스 2야. 얘는 1 플러스 2야. 어? 이처럼 중성자수가 틀려. 질량수가 다르고. 그리고 헬륨도 2에 3이 있고 2에 4가 있어. 응? 얘는 원자번호는 양성자수는 2개니까 헬륨은 헬륨이야. 근데 뭐가 틀려? 질량수가 틀리지. 2 플러스 2야. 얘는 2 플러스 2야. 중성자수가 다르네. 근데 다행히도 주원소가 있어. 얘가 99.9%가 존재. 그러다 보니까 계산해 보면 1.000이 걸려. 그러니까 떨어버리고 1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질량수가 같다는 거야. 근데 얘도 주원소가 있어. 얘가 주원소. 그래갖고 전부 다 보면 봐봐. 평균 원자량을 했더니 1이지. 1.00 나와. 그리고 봐봐. 옆에 보충제로 봐봐. 탄소 봐봐. 평균 원자량은 같은 원소라도 양성자수는 같지만 중성자수가는 다른 원소가 존재한다. 이를 동위원소라고 한다. 주기율표에서 각 동위원소의 원자량과 존재 비율을 이용하여 고한 평균 원자량으로 표시된다. 탄소 6의 12가 원자량이 10이야. 근데 존재 비율이 98.93%야. 그리고 6의 13이 있어. 얘는 원자량이 13.0003이야. 존재비는 1.07이야. 계산해보면 100분의 12 곱하기 98.93 플러스 13.003 곱하기 1.07 했더니 12.01이 나와. 그러면 0일은 떨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평균 원자량하고 질량수가 같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주원소가 거의 다 존재하기 때문에 원자량과 질량수가 거의 같아. 평균 원자량. 근데 예외는 있지. 예외는 있어. 누구? 염수가 있어요. 염수는 17에 35하고 동위원소가 17에 37이 있어. 근데 얘가 몇 %냐? 75%가 존재. 얘가 25%야. 몇 대 몇이야? 3대 20. 그러니까 못 버려. 너무 커 값이. 계산해봤더니 평균 원자는 계산해봤더니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야. 100분의 35 곱하기 75 플러스 37 곱하기 25를 했더니 35.5가 나온 거야. 이 0.5는 너무 커. 그러니까 못 버리는 거야. 그래서 예외적으로 얘는 원자량을 35.5로 하는 거야. 얘만. 이해됐어?
애외가 있다. 애외가 너무 크잖아 이 양이. 나머지는 뭐 0.1, 0.003 이거니까 따라 벌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0.5는 너무 크니까 얘는 염소는 그래서 35가 아니라 35.5가 되는 거야. 원자량이 너무 큰 값이기 때문에 못 떨어내는 거야. 이해됐지?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분자량이 있어. 분자량도 뭐야? 실제 질량 아니야? 어? 얘도 상대적인 질량. 분자량은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량의 합이야.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량이야. 그러다 보니까 뭐 나왔어? 산소. 뭐 예를 들어 보면 산소 O2잖아. 그러면 16 곱하기 2 하면 32지. 분자량이. 그리고 H2O 물은 1 곱하기 2 플러스 16이니까 18이죠. 어?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량의 합이야. 그 다음 이산화탄소는 봐라. 12 곱하기 1 플러스 16 곱하기 2야. 따라서 44. 원자량의 분자량은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량의 합이야. 얘도 상대적인 질량이다. 실제 질량 아니야. 그리고 분자를 구성하는 놈은 화학식량이 분자량이고 원자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원자량이고. 그리고 이제 이 원자랑 분자로 못 나타내는 놈들이 있어. 이온결합. 이온결합은 뭘로 나타낸다? 그래서 화학식량으로 나타낸다. 이온결합은 뭐라고? 뭘로 나타낸다? 화학식량으로 나타낸다. 간단해. 분자량으로 못 나타내는 놈은 뭘로 나타낸다고? 화학식량으로 나타내는데,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화학식량 속에 원자량도 들어가고 분자량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야. 이해됐어? 화학식에 뭐가 있어? 분자식, 실험식, 뭐 구조식, 시성식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는데 화학식을 구성하는 원자량의 합이야. 합이야. 그래가지고 봐봐. 특히나 분자량으로 못 나타내는 이온결합은 NaCl 같은 이온결합은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 물질은 그 물질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입자의 비로 화학식을 나타낸다. 염화나트륨은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 이온이 1대1로 연속적으로 결합하여 결정을 이루지. 따라서 염화나트륨은 나트륨의 원자량 플러스 염소의 원자량이 염화나트륨의 화학식량이야. 그러면 나트륨의 원자량이 23이고 염소의 원자량이 35.5라겠지. 따라서 염화나트륨의 화학식량은 58.5가 된다. 이해됐어? 됐지? 이해됐지? 하윤아, 이해됐어? 안 됐어? 뭐 모르고 있어? 말해봐. 모르고 있어? 뭘 모르겠어? 말해. 선생님 설명 다시 해줄게. 그러니까 화학식량 속에 원자량이 있고 분자량도 포함돼. 근데 원자는 눈에도 안 보여. 입자가. 근데 질량도 너무 적어. 그러다 보니까 화학에서 쓰는 상대적인 질량이 필요해. 화학을 편하게 하고 상대적인 질량을 하잖아. 실제 질량이 아니라. 근데 누가 기준이야? 탄소 12 기준이야. 그리고 수소가 1, 질소가 14, 산소가 16이야. 그리고 이제 분자는 뭐야? 원자가 2개 이상 모여가지고 결합해갖고
성질을 갖는 채소단위야. 채소 입자야. 근데 분자량은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량의 합이야. 뭐 H2O면 뭐 원자량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량을 합하면 돼. 1 곱하기 2 플러스 16이니까 18이야. 물은. 그리고 분자량으로 못 나타내는 놈은 뭘로 나타낸다? 이온결합 같은 것은 화학식량으로 나타납니다. 화학식량은 화학식을 구성하는 원자량의 합이야. 또 이해됐어? 그리고 원자량은 누구하고 똑같아? 거의 질량수하고 똑같아. 응? 그리고 원자량은 우리가 구할 때 평균 원자량으로 구한다. 응? 자연계에 존재하는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까지 고려해갖고 평균 원자량을 내는데 거의 질량수하고 같아. 근데 누구만 예외야? 염소만 예외다. 35가 아니라 35.5가 되는 거야. 얘는. 이해됐어? 그리고 이제 올라와봐. 23페이지 뭘 보자. 뭘 보면 이제 몰에서는 모르는 거 무조건 물어봐. 몰은 뭐다? 몰의 개념은 자 화학에서 사용하는 묶음단위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작은 놈들은 묶음단위를 쓰는데 화학에서 쓰는 취급하는 입자들은 원자나 분자, 이온이야. 그때 얘는 너무 작아. 이렇게 눈에도 안 보이거니와 셀 수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필히 뭐가 필요해? 묶음단위가 필요해. 봐, 우리 화학에서도 그러잖아. 이 실생활에서 연필 한 다스가 몇 개니? 12개야. 마늘 한 접이 100개야. 계란 한 판이 30개야. 근데다 보니까 실생활에서도 작은 것들은 묶음 단위를 이용해. 근데 그거보다 훨씬 작은 화학에서 사용하는 입자들은 훨씬 작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꼭 필요한 게 묶음 단위가 필요해. 화학을 편리하게 쓰려고. 이때 화학에 쓰는 묶음 단위가 뭐다? 1몰이야. 몰이야. 그러면 봐봐. 얘들아, 봐봐. 첫 번째, 보자. 몰이란 건 원자, 분자, 이온과 같이 매우 작은 입자를 수를 셀 때 사용하는 묶음 단위다. 따라서 단위는 MOL, 몰 또는 한글로 몰을 쓴다. 몰과 아보가드로가 있어. 몰이란 건 얘들아 몇 개인 줄 아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야. 그리고 이걸 아보가드라는 화학자의 이름을 기르기 위해 이 수를 아보가드 수라는 거야. 근데 선뜻 너희들이 이게 10의 23승계야. 와닿지가 않지. 10의 23승계야. 선생님이 설명해 줄까?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면 세계에서 부자축에 속하는 만수가 40조, 50조 갖고 있단 말이야. 얘는 봐봐. 1, 10, 100, 1000, 만, 10만. 내가 1몰의 원을 갖고 있다. 그럼 얼마냐면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000조, 그 다음 경, 그 다음 10경, 100경, 1000경, 그 다음 해, 602회예요. 602회예요. 그러면 만수는 잽이 안 되는 거야. 나한테. 걔 갖고 있어봤자 한 50조 갖고 있잖아. 나는 602회인데 우리 지구에 있는 돈 다 합해도 그게 안 돼. 그 정도로 큰 거야. 그래갖고 만약에 100원짜리 동전을 갖다가 지구 표면에다 다 붙이지. 그러면 이게 70kg까지 오는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쌓으면
70kg까지 올라가. 그리고 1,000원짜리를 갖다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기를 갖다가 요 나란히 붙이지. 그러면 안드로메다 은하까지 갑니다.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지구로부터 250만 년 떨어져 있어. 그리고 야 사하라 사막을 2.5m 파고 들어가. 거기에 있는 모래알수래. 그리고 더 아이러니한 거는 25리터짜리 쓰레기 봉투에 있는 공기 입자수래. 엄청 큰 거야. 엄청 큰 거야. 그러면 이때 봐라. 야 만약에 탄소 원자가 있잖아 얘들아. 탄소 원자가 6의 10이지. 얘가 1몰개가 있다. 탄소 원자가 1몰개가 있다. 그러면 이게 몇 g이다? 12g. 야, 자 봐라 얘들아. 1몰에 앞으로 잠깐 1몰의 질량은 화학식량에다가 뭘 붙이면 된다? 그람수를 붙여. 원자가 1몰 있지. 1몰에 있어. 그러면 그 개 질량은 원자량에다가 그람수 붙이면 돼. 그리고 분자가 1몰에 있지. 그러면 분자량에다가 그람수 붙여주면 돼. 이해됐어? 화학물질이 1몰에 있어. 그러면 화학식량에다가 1몰 그람수를 붙여주면 돼. 이해됐어? 그럼 보자. 이때 보자. 그러면 첫 번째 뭘 보냐? 몰과 입자수의 관계를 보자. 몰과 입자수의 관계. 몰과 입자수의 관계 보자. 응? 자, 첫 번째 봐라. 탄소 원자가 1몰에 있다. 그러면 탄소 원자가 얼마 있다? 6.02 곱하기 10의 23승기가 있는 거야. 아보가수만큼 있는 거야. 근데 물 분자가 1몰에 있다. 그러면 물 분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기가 있어. 아보가수만큼 있어. 근데 조심해야 돼. 보영아, 졸려? 너 어제 늦게 잤어? 뭐 하느라고? 드라마 뭐 보고 왔는데? UDT? 그것도 봤어? 다 봤네? 너 요새 펑펑 노는 거 아니야? 너무? 선생님 어제 못 봤으니까 오늘 갖고 봐야지. 마지막 회지. 근데 조심해. 여기에 수소 원자는 몇 몰이 있다? 수소 분자 자체가 수소 원자 2개로 되어 있잖아. 그러면 수소 원자는 몇 몰이야? 야, 이렇게 곱하면 돼. 만약에 3몰이 있어. 그러면 수소 원자는 3이 6이야. 6몰이야. 얘는 몇 몰이야? 3일은 3몰이야. 그러니까 얘는 2몰이 있는 거고, 산소 원자는 몇 몰이 있는 거야? 1몰이 있는 거야. 조심해. 원자로 물어보냐 분자로 물어보냐에 따라 답이 틀려져. 물 분자가 1몰이 있대. 그러면 분자의 개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아보가수만큼 있는 거야. 근데 물 분자 1몰을 구성하는 수소 원자는 2몰이 있는 거야. 산소 원자는 또 1몰이 있는 거야. 이해됐어? 원자를 물어보는지 분자를 물어보는지 잘 봐. 만약에 나트륨 이온이 1몰이 있대. 그럼 얘도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다. 아보가수만큼 있다. 근데 질소 분자가 2분의 1몰이 있대. 그러면
질소 분자는 3.01 곱하기 10의 23승계. 이게 2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 질소 분자 2분의 1몰을 구성하는 질소의 원자를 물어보지. 원자의 몰수를 물어보지.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니까 질소 원자는 1몰이 있는 거야. 조심해. 질소 분자 2분의 1몰은 분자가 2분의 1몰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질소 분자 2분의 1몰을 구성하는 원자수를 물어보면 2 곱하기 2분의 1이 돼야 돼. 그러니까 1몰이 있는 거야. 질소 분자는. 이해됐어? 왜? 질소 한 분자가 질소 2개로 구성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분자가 2분의 1몰 있으면 2를 곱해줘야 돼. 그러면 원자수는 1몰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해보자. 문제를 해보자. 문제를 보면 돼, 얘들아. 봐봐. 문제를 보면 잘 봐봐. CO2가 이산화탄소가 3.01 곱하기 10의 22승계가 있대. 몇 몰이냐 물어봐. 원래 얘들아 봐라. 1몰은 몇 개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는 말이야. 근데 얘가 몇 몰이 있는지 몰라. X몰이야. 근데 몇 개가 있어? 3.01 곱하기 10의 22승계가 있지. 곱해봐. 따라서 X는 뭐야? X는 6.02 곱하기 10의 23승분의 3.01 곱하기 10의 22승 몰이라는 거야. 그러면 나눠보면 이렇게 되니까 얘는 2니까 20분의 1몰이 돼. 20분의 1몰이 된다. 이해됐어? 됐어 안 됐어? 봐봐. 얘는 10의 23승이고 얘는 10의 22승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10이 남지. 그리고 얘가 2가 남지. 그러니까 20이잖아. 그리고 여기는 다 지워지잖아. 그래서 20분의 1몰이 되는 거야. 근데 이산화탄소 분자가 20분의 1몰이고 이걸 구성하는 탄소 원자는 몇 몰인 거야? 20분의 1 곱하기 1이지. 20분의 1몰이야. 근데 산소 원자는 뭘 곱해줘야 돼? 2를 곱해줘야 돼. 그래서 10분의 1몰. 조심해. 그러면 야, 모형이 이해됐어 안 됐어? 야,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몰수는 거기다가 원자를 분자의 몰수에다가 원자를 구성하는 원자수를 곱해줘야 돼. 원자의 몰수는 봐라. 이산화탄소가 봐봐. CO2가 20분의 1몰이 있대. 그러면 이걸 구성하는 탄소 원자는 20분의 1에다가 탄소의 원자수를 곱해줍니다. 1을 곱해줘. 그러면 20분의 1. 이해됐어? 산소 원자는 20분의 1 곱하기 몇 개야? 이 두 개잖아. 그러니까 10분의 1. 이해됐어? 따라서 봐라. 자, 몰수를 구하는 방법은 이제 나온 거야. 자, 몰수를 구할 때 입자수로 몰수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고 밑에 분모는 무조건 6.02 곱하기 10의 23승 1몰이 돼. 1몰이 돼. 아보가수 나누기 입자수. 몰수를 구할 때 수면 수로 나눠줘야 돼. 근데 밑에 분모는 무조건 1몰이 돼. 1몰의 개수. 아보가수 나누기 입자수인 거야. 이해됐어? 이렇게 된다. 수로 몰수를 구할 때는 밑에 분모가 무조건 1몰이 돼야 돼. 1몰의 입자수
일몰의 질량, 일몰의 부피가 돼야 돼. 이해됐어? 얘들아? 그 다음 봐라. 이제 세 번째, 두 번째, 몰과 질량의 관계로다. 몰과 질량의 관계. 몰과 질량의 관계 봐. 선생님이 아까 말했지. 일몰의 질량은 어떻게 구한다고? 화학식량에다가 뭐 붙이면 된다? 그람수만 붙이면 된다. 탄소 원자가 7개가 있어. 그러면 6.02 곱하기 10에 23개가 있는 거야. 원자가. 그러면 원자량이 10이야. 그러니까 탄소 원자 1몰의 질량은 12g입니다. 6.02 곱하기 10에 23개가 모이면 12g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보자. 따라서 수소 원자 1몰이 있어. 그러면 원자량에다가 그람수 붙이면 1g인 거야. 산소 원자가 1몰이 있대. 화학식량 원자량에다가 그람수 붙이면 돼. 얘들은 원자량에다가 그람수 붙이면 돼. 근데 물 분자가 1몰이 있대. 그러면 얘는 18g이 됩니다. 그리고 산소 분자가 1몰이 있대. 그러면 분자량이 32니까 32에다가 그람수 붙입니다. 얘는 분자량에다가 그람수 붙입니다. 근데 NaCl 이 1몰이 있대. 그러면 얘는 화학식량에다가 58.5였지. 화학식량 58.5에다가 그람수만 붙여줍니다. 얘는 화학식량에다가 그람수 붙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돼. 응? 이해됐어?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보면 이산화탄소가 22g입니다. 이때 얘의 몰수를 물어봐. 원래 1몰의 질량이 얼마야? 분자량에다가 그람수 붙이면 되지. 44야, 분자량이. 44g. 근데 X 몇 몰인지 몰라. 근데 몇 g이 있대? 22g이 있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따라서 X는 44g 분의 22g 곱하기 몰이야. 그러면 제끼니까 2분의 1몰이네. 알아? 2분의 1몰이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질량으로 몰수 구할 때는 선생님 밑에가 보면은 무조건 1몰의 입자수, 1몰의 질량, 1몰의 부피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1몰의 부피가 되려면 화학식량에다 그람수 붙이면 되지. 양은 양으로 나눠야 돼. 안 그래? 뭐야? 질량은 얘가 1몰의 질량이잖아. 밑에 그람만 붙이면. 화학식량물에 이게 질량으로 몰수 구하려면 화학식량물에 질량을 합니다. 밑에 보면 무조건 뭐가 된다고? 1몰의 입자수, 1몰의 질량. 질량은 질량으로 나눠줘야 돼. 이해됐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모르는 거 질문할 거 있어? 하연이 알겠어 모르겠어? 말을 해. 선생님한테 해줄게. 선생님. 몰수가 뭐라고 했어? 몰이 뭐라고 했어? 화학에 쓰는 묶음도 아니라고 했어. 왜냐면 작은 놈들은 화학에 쓰는 입자가 알게니가 원자니, 분자니, 이온이란 말이야. 눈에도 안 보여. 셀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화학에서 편하게 쓰려고 묶음 단위 필요해. 1몰은 몇 개다? 6.02 곱하기 10의 23분이야. 이걸 아보가수라고 해. 응? 근데 이 1몰이 모이면 1몰의 질량은 뭘 붙이면 돼? 화학식량에다가 그람수를 붙이면 돼.
그러니까 탄소 원자 1몰 있지. 그러면 원자는 10이잖아. 이 탄소 원자 1몰의 질량은 12g이야. 만약에 물 분자가 1몰인데 그러면 분자량이 18이지. 18에다 그람 수만 붙입니다. 18g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입자수로 몰수를 구하려고 그러지. 그러면 밑에 분모는 1몰의 입자수, 아보가수로 구하려고 그래. 그리고 그걸로 입자수를 나눠주면 돼. 이해됐어? 그리고 질량으로 몰수 구하려면 밑에 분모는 1몰의 질량, 화학식량에다가 그람수만 붙여줍니다. 그리고 질량으로 나눠줍니다. 이렇게 만약에 물 분자가 9g이 있대. 그러면 얘는 몰수가 얼마냐 물어보지. 그러면 당연히 몰수는 밑에는 1몰이라고 했지. 1몰의 질량 얼마야? 물 18이지. 분자는 18g. 근데 몇 g이 있어 지금? 9g 있잖아. 그럼 나눠주면 이게 2분의 1몰.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해됐어? 보영아, 이해됐어 안 됐어? 저번에 알겠는데 뭐? 이걸 모르겠어? 여기가 더 많이 나와요. 응? 아, 선생님 말했잖아. 야, 봐봐. 야, 물 분자가 1몰 있고, 그러면 얘가 전체 분자가 6.02 곱하기 10에 23승리가 있는 거지. 근데 이 분자를 구성하는 게 수소 원자는 몇 몰이 있는 거야? 물 분자 하나를 구성하는데 수소는 2개, 산소는 하나가 필요하지. 그러면 얘는 몇 몰이 있는 거야? 수소 원자 2몰이 있는 거야. 그리고 산소 원자는 1몰이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수소의 원자의 입자수를 물어보자. 그러면 1몰이 2몰이 있으니까 2 곱하기 얼마가 있는 거야? 6.02 곱하기 10에 23승리가 있는 거지. 근데 얘는 1몰이니까 6.02 곱하기 10에 23승리가 있는 거고. 이렇게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몰수를 물어볼 때는 분자의 몰수에다가 그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수를 곱해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만약에 H2O가 3몰이 있어. 그러면 이 전체가 3몰이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때 얘를 구성하는 원자의 몰수를 물어보지. 그러면 분자의 몰수에다가 얘들이 있는 원자의 수를 곱해줍니다. 야, 수소는 몇 개로 구성되어 있어? 2개가 있잖아. 그러면 몇 몰인 거야? 수소는 6몰 있는 거야. 이 물분자 3몰에 산소는 몇 몰이 있는 거야? 3몰 곱하기 하나가 있잖아. 그러니까 몇 몰이 있는 거야? 3몰이 있는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몰수를 구하려면 분자의 몰수에다가 그 구성하는 분자의 개수를 곱해주면 돼. 그러니까 얘는 3이 6이 있는 6몰이 있는 거고, 얘는 3일은 3몰이 있는 거고.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래서 그게 나온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하연이? 다음 시간에 좀 더 해줄게. 처음부터 설명하고 갈게. 이때 뭘부터 설명하고 갈게. 알았어? 요거 녹화 시켜놓으니까, 야 하연아, 이걸 녹화해가지고 선생님이